한국의 한 조용한 술집. 실내에서는 잔잔한 팝송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한 외국인 중년 여성이 눈을 지그시 감으며 마치 추억을 회상하듯이 음악을 감상하고 있는데요. 이 곡은 바로 80년 후반에 히트한 스콜피언스의 Still Loving You라는 곡입니다. 외국인 여성은 35년 전 자신이 미치도록 사랑했던 남자와 항상 눈을 마주보며 함께 들었던 곡이었으며 그녀가 사랑했던 그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였습니다.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며 눈을 감고 감상하던 중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가게로 중년의 남자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무심결에 외국인 여성은 쳐다보았는데 그 남자와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이 멈춘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눈을 마주친 중년 남자도 놀라움에 당황한 채로 그 자리에서 꼼짝 못했고 외국인 여성은 결국 참았던 울음이 터지고 맙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젊은 남자는 갑자기 당황해하며 여성의 얼굴을 쳐다보는데요. 그들은 과연 무슨 인연이었던 것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네올라 씨가 들려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프랑스 출신의 이민자 네올라라고 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빨리 일해서 은퇴를 하고 지금은 소년소녀 가장들을 도와주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항상 자신보다 엄마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는 다정하고 늠름한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제 삶의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이고 저희는 서로 의지하는 특별한 엄마와 아들이었죠. 저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세상에 나왔습니다. 학창시절에는 폭력을 쓰는 친구들에게 집중적인 표적이 되면서 잦은 구타와 정신적 모멸감을 받았고 그 때문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사춘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혼도 사별도 아닌데 왜 고국인 프랑스도 아니고 미국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힘들게 이민 생활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1988년도로 돌아가야 할 듯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유년 시절을 보냈었지요.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셨는데 급하게 수술을 받고 5일을 병실에 누워 계시다가 결국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너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런지 사실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그리움은 없었고 막연하게 한 번씩 생각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생활 전선에 뛰어들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힘든 삶을 이어나갔고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으로 엄마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만을 하고 있었죠. 다행히 프랑스 국립대학에 들어갔고 대학 시절 내내 장학금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계 무역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빨리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 고생하시는 엄마를 위해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만 늘 가득했었죠. 그리고 학창시절 내내 세계로 나가서 경쟁하려면 반드시 외국어는 필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어와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 같이 입사한 직원 중에 회사에서 외국어 실력이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창한 외국어와 깔끔한 일처리로 생각보다 빨리 진급이 되었고 그 시절 외국지사에 한번 갔다 와서 복귀하면 임원이 될 수 있는 통과 의뢰도 제게 왔었습니다. 첫 국외 파견이 한국이었는데 당시 한국은 후진국일 정도로 조그맣고 분단된 이미지가 강했지만 88 올림픽을 개최하는 중요한 시점이어서 세계가 한국으로 집중하는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한국과 무역을 하려면 저희도 직접 한국으로 가야 했고 우리 회사가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 한국 시장에 반드시 진출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했었는데요. 당시 우리 회사는 일본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한국 기업과 미팅을 해서 우리 회사의 장점과 혜택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본사의 지시로 서울에서 한국 회사와 회의 시간을 조율했습니다. 저는 미팅하는 날짜 3일 전에 한국으로 입국했었고 본사에서는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직원이 회의에 도움을 줄 거라며 첫 국외 출장에 긴장하는 저에게 부담감을 덜어주려는 배려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서울에서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듣다 보니 손짓 발짓하며 겨우 장소를 설명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회의 시간에 늦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부랴부랴 택시에 내리자마자 저는 뛰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빌딩에 들어섰습니다. 회의 장소가 20층이었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정원 초과라는 경고음이 들렸음에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숙이며 복잡한 엘리베이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의 사건이 생겨버리고 말았죠. 저는 평상시 정장 치마와 하이힐을 신는 전형적인 커리우먼 여성 복장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복잡한 엘리베이터 속에서 누군가 저의 뒤쪽에서 자꾸만 의도적으로 하체를 밀착하고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신체를 터치한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은 저 혼자였고 정원 초과 경고음이 울렸는데도 억지로 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도 모른 척하고 꾹 참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그 시절은 CCTV도 없었기 때문에 제 느낌과 생각만으로는 상대에게 성추행을 했느냐며 추궁할 수 없었죠. 중간에 내리고 타고 하면서 20층을 올라가는데 제 뒤에 있던 사람이 아주 숨김없이 그대로 계속 하체를 밀착하고 추행을 하는 겁니다. 저는 20층에 내리면서 뒤를 아주 매섭게 쏘아봤는데 우연찮게 제 뒤에는 키 크고 젊은 남자가 저의 다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남자가 저를 추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영어로 재수없어 라며 얘기를 하자 그 남자는 절 보고 미소를 짓더니 계속 저의 다리에 손짓했고 저는 순간 농락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남자의 뺨을 3개 때려버렸죠. 그러고는 운 좋은 줄 알아라며 얼른 회의장으로 빠른 걸음으로 갔습니다. 간신히 시간을 맞춰서 갔는데 저를 도와준다는 국외지사 직원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숨을 고르고 앉아있는데 순간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혹시 프랑스에서 온 네올라 씨입니까? 라며 뒤에서 말을 하는데 제가 돌아보며 예 하는 순간 그 인간은 바로 엘리베이터에 있던 저에게 뺨을 맞았던 키 큰 변태였습니다. 여전히 묘한 미소를 지으면서 좀 전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는데 한국에 오셔서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욕적인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그쪽에 오른쪽에 서 있었고 그전부터 뒤에 있던 사람의 행동에 저도 미심쩍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도와드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신 모욕을 받았던 기분을 확실한 분풀이로 저에게 한 방을 날렸으니까 한국에 대한 불쾌한 감정이 지워졌으면 합니다. 그 사람은 조용하면서도 매우 좋은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고 저는 정말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저희는 회의 때문에 길게 얘기를 못했고 그 사람은 한국 기업과 미팅에서 우리 회사의 장점과 거래를 했을 때 비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저에게는 영어로 통역을 해주면서 매우 프로답게 상담을 했습니다. 1시간 조금 넘게 회의를 하면서 경쟁 업체인 일본 회사보다 더 좋은 이미지로 부각을 했고 한국 기업 관계자들도 매우 흡족한 표정으로 악수하고 3일 뒤 다시 계약을 논의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회의가 끝나자 잠시 그 사람을 쳐다보고는 오해를 해서 미안했다는 얘기와 손찌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학창시절에 선생님과 선배에게 맞아보고 친구들과 싸움을 하면서 수없이 맞아봤지만 지금껏 맞아본 손찌검 중 최고로 매운 손찌검이었다고 웃으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제 다리를 쳐다봤던 이유는 스타킹에 코가 나간 게 보여서 난처한 상황이 생길까봐 말을 해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다리를 보니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스타킹에 코가 쫙 나가 있었죠. 제가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을 하자 그 사람은 일부러 화제를 돌리며 하는 말이 혹시 매운 손맛을 한 번만 더 맛보고 싶은데 가능하냐며 매우 진지하게 저의 눈을 쳐다보는 거였어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죠. 그러자 그 사람은 저에게 미안하면 근처에 아주 매운 손맛을 자랑하는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서 매운 손맛을 같이 보자며 말하는데 저는 잠시 있다가 너무 웃겨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사람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매운 손맛 나는 갈비는 당신이 사고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엘리베이터에 있었던 불쾌감이 완전히 사라지겠죠 라며 매우 감각 있게 말을 하며 살짝 윙크를 하는데 저는 그런 그의 행동에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가슴에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는 식사와 커피를 마시며 정식으로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의 한국 이름은 김우진이었습니다. 그 역시 저처럼 영어와 독일어를 매우 잘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죠. 얼굴이 동안이어서 어려 보였는데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았고 우진 씨는 농담으로 앞으로 오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해서 저는 지금까지 10살도 충분히 덮었는데 2살 차이가 무슨 오빠냐며 쏘아붙이니까 우진 씨는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왜 그렇게 귀여우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그만 그 사람에게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한국에 보내준 점에 너무 감사했고 솔직히 말하면 우진 씨를 만난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희는 서로 너무나 사랑했으며 하루 1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갈 정도로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게 예쁘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말을 비로소 실감을 하게 되었죠. 우진 씨는 홀어머니와 같이 사는 것까지 저하고 같았습니다. 우진 씨는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는데 항상 술을 좋아하고 바람을 피우는 기질이 있어서 그 때문에 어머니의 몸과 마음이 매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변에 다정한 아버지나 친구 같은 아버지를 보면 그게 너무 부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의 사정과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저희는 한시라도 떨어지는 게 싫었고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보내고 나니 회사에서 본사로 들어오라고 했고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프랑스 본사로 가면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지만 우진 씨와 떨어져야 한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어떤 게 제일 나은 선택일까 생각을 한 끝에 제가 퇴사를 하고 한국에서 우진 씨와 결혼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우선 프랑스로 돌아가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저의 엄마와 주변 정리를 해야 하기에 일주일간 프랑스에 다녀오기로 했죠. 저희는 김포공항 출국장 대기실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을 마주보며 비행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었죠. 출국 시간이 되자 우진 씨는 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빨리 와야 해 했고 저는 그런 우진 씨를 보며 금방 올 테니 매운 손맛 갈비찜 사주라며 우진 씨의 입술에 입맞춤을 했고 그렇게 출국장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최대한 빨리 주변 정리를 했지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엄마에게도 죄송하다며 말을 하니 엄마는 어디를 가더라도 너만 행복하면 된다며 저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우진 씨에게 연락을 하니 우진 씨가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직장으로 전화하면 그만뒀다는 말만 하고 집으로 전화하면 전화벨은 울리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 바로 한국으로 가서 회사에 찾아가니 제가 프랑스로 가고 3일 뒤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본인은 오지 않고 어머니가 대신 오셔서 회사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는 말만 남기고 가셨고 우진 씨는 바로 퇴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우진 씨를 본 사람도 없고 소식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진 씨 집으로 전화했는데 마침내 누군가 전화를 받는 겁니다. 우진 씨 어머니였는데 제가 한국말이 너무 서툴다 보니 아주 엉성하게 우진 씨를 물어봤고 그분은 내일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다음날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우진 씨 어머니는 젊은 여자분과 나오셨는데 영어로 통역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우진 씨를 물어보니 어머니는 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더니 우리 아들이 하늘나라로 먼저 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한국말을 잘 이해를 못하니 뺑소니차에 교통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바로 사망을 했다고 하더군요. 순간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저는 어지럼증과 현기증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고 갑자기 눈에서 비 오듯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떻게 프랑스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고 우진 씨의 잔잔한 눈빛과 미소를 이제는 영원히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 다시 감정이 북받쳐서 큰 소리로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이 없이 집에만 있었는데 자꾸만 헛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분명 거의 먹지 않아서 배탈이 날 일이 없는데 이상하다 생각하고 달력을 보는 순간 뭔가 짐작이 가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 예상대로 임신이었고 그 사람과 6개월 동안 사랑을 나눴던 시간에서 아기가 생겨난 겁니다. 순간 갈등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하지만 제 뱃속에 생긴 소중한 그 사람의 아이를 반드시 제 손으로 키워야 하겠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의 엄마에게도 말을 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갔습니다. 모든 상황은 적당히 둘러대고 저는 서둘러 프랑스를 떠났죠. 그렇게 사내 아이를 낳았고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김한솔로 지었습니다. 한솔이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혼혈아의 아빠 없는 병신 멍청이라고 놀림을 당하며 돈도 뺏기고 폭력도 당해서 급기야 학교에 못 가는 상황에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솔이는 한 번도 왜 나는 아버지가 없느냐고 저에게 묻지 않았고 눈치를 채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가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은 굉장히 잔인했고 무자비하게 한솔이를 괴롭혔습니다. 저의 아들은 우울증 공황장애, 공포와 조현병 증세로 괴로워했고 저는 그런 아들을 붙잡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하게 어떤 스포츠 스타의 어릴 적 극심하게 불우했던 성장 과정을 이겨내고
극복한 이야기를 보던 한솔이는 달리기부터 시작을 했고 차츰 운동의 강도를 올리면서 마음속 불안감과 흐트러졌던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며 정신과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모두 끊고 아주 멋지고 강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해야 할 공부를 하면서 학교를 장학생으로 졸업했고 회사에서 업무를 잠시 배우고 독립해서는 제법 견실한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저의 든든한 아들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아무런 연고 없는 미국에서 한솔이와 먹고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보냈고 여자로 사는 삶은 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스콜피언스의 노래가 나왔고 순간 너무나 사랑했던 우진 씨가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에게는 한솔이와 생존이 더 시급했었고 온갖 어려움과 슬픈 일도 많았지만 모든 걸 극복을 하니 어느새 삶이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솔이가 저의 보호자가 되었고 한솔이 덕분에 일하지 않고도 마음 편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한솔이는 평생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 저에게 입버릇처럼 좋은 분이 있으면 재혼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의 아픔과 슬픔이 가슴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았고 사실 한솔이의 얼굴에서 우진 씨의 모습이 보여 다른 생각 자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솔이는 저보고 열흘간 한국에 콘텐츠 사업 계약을 하기 위해 가는데 저보고 여행도 할 겸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말을 들은 저는 가슴이 뛰었고 갑자기 그리움이라는 막연한 기억이 떠올라서 오래전 그날이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한솔이의 제안으로 한국으로 갔는데 최근에 문화 콘텐츠의 나라 K-팝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35년 전 모든 게 어설펐던 한국이 생각나는 겁니다. 강산이 3번이나 바뀌고 많은 변화의 시간이 지난 한국은 너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시절 아날로그 감성은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거리와 사람들이 너무 세련되게 변해 있어서 감동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세월의 흐름에 씁쓸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낸 저녁 한솔이가 저랑 음악을 들으며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싶다고 해서 저희는 검색해서 중년층이 잘 가는 추억의 술집으로 갔고 거기서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35년 전 우진 씨는 스콜피언스의 스틸 러빙 유를 무척 좋아했었죠. 그리고 유일하게 한국 노래는 제이에게라는 노래를 제게 들려줬는데 사실은 가슴이 답답하고 아련할 때면 항상 제이에게를 들으며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마침 우진 씨가 좋아했던 음악이 나오고 저는 그 곡을 감상하며 눈을 감고 추억에 잠겼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눈을 떴는데 무심결에 아무 생각 없이 입구에서 휠체어를 타고 오는 은발의 중년 신사를 보는 순간 저는 갑자기 온몸이 마비됨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저는 그 사람의 눈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너무 놀라서 서로 바라보았고 잠시 침묵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사람은 여전히 유창한 영어로 네올라가 맞느냐고 했고 저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앞을 가려서 더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과 저의 기적적인 만남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솔이는 조용히 지켜보며 잠시 앞에 갔다 올 테니 저분과 얘기를 나누라며 눈치 빠르게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우진 씨가 저를 보는 그 따뜻한 눈빛은 여전했으며 저는 죽었다던 우진 씨가 휠체어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어렴풋이 상황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진 씨는 저와 그날 공항에서 헤어지고 집으로 오던 중 그만 뺑소니차에 치여 사고가 났으며 허리를 심하게 다쳤고 하반신 마비가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매우 큰 수술을 받았고 깨어났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고 자신이 평생 걷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과 특히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대소변을 해결해주는 시간이 적어도 3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누가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며 도와줄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우진 씨 어머니가 그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우진 씨는 어머니에게 저에 대해 얘기를 했고 혹시 모를 동정심과 연민의 정으로 저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죽기보다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저를 만나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대신 말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아픔의 모진 세월이 저희를 갈라놓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제 더는 아픔은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잠시 후 한솔이에게 문자가 왔고 눈치 빠른 한솔이는 엄마 그냥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짐작이 가고 저와 관련이 된 분이라는 걸요. 앞으로 엄마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제가 더 신경을 쓸게요. 그리고는 맥주집으로 들어와서 우진 씨에게 인사를 하며 김한솔이라고 합니다.
저의 어머니와 정말 좋은 친구분이셨다고 들었는데 내일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시겠느냐고 물으니 우진 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한 소리를 보며 고맙네. 초대를 해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네.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 식사는 예전에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매운 손맛이 나는 갈비찜으로 내가 안내를 하면 어떨까 하네. 한소리는 선생님과 엄마가 좋아하신다면 저는 괜찮다며 서로 의미 깊게 쳐다보면서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 쳐다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